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일어날 때 우리는 공군은 연습기 그저 몇 대, 해군은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 해군은 배가 없으니 해군들이, 장교들, 사병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장교들은 월급을 털고 사병들은 용돈을 모아서 2차 대전 때에 쓰다 남은 패선 한 척을 구입을 해서 첫 번째 함정이 됐습니다. 선장이 최중령이라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최중령이 생각하기를 혹시 동해안 바다 쪽으로 적군이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전부 이제 배를 무장을 하고서는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서 포항 앞바다를 지나서 영일만 쪽 가까이 갔는데 쌍안경으로 보니까 수상한 배가 한 척 나타났습니다. 어선처럼 꾸몄는데 어선역에는 규모가 크고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하고 선장 최중령이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가서 배를 세우시오. 우리가 수색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총탄이 날아온 거지요. 그 북한군 특공대 600명이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던 배였습니다. 그 배를 가라앉히지 못했으면은 특공대 600명이 부산항에 내려서 분탕질 지겼으면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서 3일간 시간을 낭비했는데 세계 전쟁 사상에 침공군이 그렇게 중간에 시간을 낭비한 예가 거의 없다 그래요. 이상하게 인민군은 서울에서 남한을 다 점령한 듯이 착각을 하고 꽹가리 치고 소잡아 먹고 3일 허비했는데 그 3일이 참 황금의 3일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 군대는 서울에서 3일을 보내면서 박헌영이라는 이 참 남도당 책임자가 박헌영이 이 사람이 참 비상한 사람이랬습니다. 박헌영이 젊을 때는 서울 성동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공산주의로 주입받아가지고 교회를 적대하는 그래 반교회 글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은 전국의 공산당원 60만이 넘는 당원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소작인들 모두 일어나서 남한은 저절로 떨어진다. 큰 소리 친 거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3일간 있으니까 봉기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보를 몰랐지요. 그 전에 1949년에 공산당 서울시 당위원장이 홍민표입니다. 홍민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공산당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홍민표한테 저 해주에 있는 박헌영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서울의 핵심 공산당원이 6만 명이랬습니다. 아주 열성당원, 공산당 위에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핵심 당원 6만 명을 동원해서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공산혁명의 기초를 닦아라. 그래 지시를 받았어요.
참 홍민표가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걸 지시를 할까? 그러나 뭐 상부의 지시니까 수탄을 모으는데 수탄을 6천 개까지 모았는데 발각이 됐어요. 6천 개 모으자는 거 발각 안 되겠습니까? 수탄 다 압수당하고 핵심 당원을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홍민표는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제 그 상관이 김삼룡을 통해서 뭐를 꼭 전달했냐면은 우리 박헌영 당수로부터 지시가 왔어요. 9월 20일 날 수류탄 던지고 내란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하기를 우리 그거 안 됩니다. 응?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아까운 당원들 생명만 다 소모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삼룡이 북한에다가 연락하기를 시인면위원장 홍민표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쪽에서 지시가 오기를 홍민표를 평양으로 보내라. 네. 그걸 지시를 받은 거예요. 평양 가면은 그건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양 가도 죽고 남아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니까 6.25 나기 1년 전에 9월달 어느 날 딱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을지로 쪽으로 대낮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고가 그때 공산당 잡던 사람이 오제도 검사입니다. 영락교에 집사를 했는데 아주 신앙심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투철한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한테 보고가 온 거예요. 홍민표가 지금 을지로 거리를 정장하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체포하라. 그래서 이제 을지로 사가에서 청계천으로 꺾어지는 데까지 왔더니 뒤에서 홍민표 선생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오제도 밑에 일하는 젊은 검사예요. 그 체포가 됐지요. 오제도 검사 앞에 이제 갔는데 오제도 검사가 북한으로 월북해도 되고 숨어 있어도 될 텐데 왜 대낮에 날 잡아라 하고 그걸 걸었습니까? 왜 월북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홍민표가 말하기를 북한에는 벌써 박헌영 동지가 가 있는데 내까지 가면은 피해만 끼치지 뭐 그렇게 생각 안 갔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요 전향을 하십시오. 공산당 그거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전향하십시오. 설득을 했어요. 근데 오제도 검사가 워낙 순수한 부이니까 진심으로 권하니까 그럼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도 검사가 서울에 이제 좋은 식당에 저녁 식사 예약을 하니까 아닙니다. 오 검사님 집에서 대접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오제도 검사가 집에 부인한테 전화하기를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 모시고 갈 테니 저녁 식사 준비해두라고. 그래 이제 저녁 식사 때 갔더니 식사 밥상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보리밥에 국에다가 거기에 된장, 간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민표가 화가 나가 내가 명색이 남도당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대접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니까 오제도 검사가 붙들고선 안 추우면서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귀한 손님 온다 했는데 밥상이 이렇게 허술해가 내가 참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월급이 한 달에 6만 원인데 11조원금 바치고 5만 4천 원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손님은 매일 하고 오늘 손님은 데려오고 나를 어떡합니까?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마음이 찡해가 사실인가 해서 부엌에를 가봤어요. 부엌에 가서 독을 뒤져보니까 쌀독에 밑에 살이 조금 있고 보리살이 있고 그래요.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변변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을 했어. 야, 어제도 검사라면은 이승만 직계인데 아주 고위층인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스럽습니다. 그 난다 긴다는 오제도 검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오제도 검사가 내가 믿을 만하니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전향해도 되겠다 해서 전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라 하니 내 혼자 전향하지 말고 내 밑에 핵심 당원들이 16명이 있으니까 내일 차를 한 대 내주면은 전부 돌면서 설득을 해서 내가 같이 전향하도록 해보겠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믿은 거예요. 그럼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집차를 내준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자기 16명 간부 당원들을 다 하나하나 접촉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자리에 모았어요. 거기 이제 오제도 검사도 불렀어. 그 자리에서 홍민표가 뭐라는 거 하니 지난해 5월 10일 선거할 때 나는 중앙당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면은 200석 중에 100석은 차지합니다. 그래가 조소왕이나 김구 선생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 돌대가리 같은 지도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보이콧도 하고 사보타지하고 테러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할 수 없이 울면서 순종했는데 또 선거 거래가 지고 난 뒤에 뭐 출마도 못하고 낭패한 뒤에 또 9월 20일 날 수류탄 10,000개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라 하니 폭동 일으키면 아까운 핵심 당원 6만 명만 희생되지 어떡하겠냐. 난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 밑에 공산주의 더 못하겠다. 내가 전향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또 각자 판단해서 전향할 사람은 하고 아니면 갈 사람은 가고 각자 결정해라. 그랬더니 16명이요. 그 자리에 울면서 전향했어요. 전부 이제 16명, 홍민표 17명이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하면서 자기만 전향한 게 아니라 밑에 조직원들, 전국 조직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9월달 한 달 동안에 6.25 나기 1년 전이지요. 34만 명 공산당원이 전향했어요. 34만 명.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전향 안 한 사람들은 또 정보를 가지고 핵심 일꾼들 240여 명을 체포해서 구속을 시키고 공산당 조직이 와해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박헌영 그걸 모르고 6.25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보를 모르니까 공산당원이 봉기하겠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6.25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일제
앞지 끝나자마자 특별히 호남 지역은 소작인들이 많았지요. 뭐 천석군, 만석군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천석군 그러면 그 밑에 소작인들이 뭐 수백 명이지요. 소작인들이 호남 농민들의 80%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집권되면 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준다. 그래서 모두 공산당 인기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작인들이 이렇게 많으니 민주주의가 되겠냐. 그래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 공산당 당원이다가 전향했는 조봉암이란 똑똑한 청년이 있어서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을 시키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어요. 농림부 장관은 다른 것보다가 농지개혁을 해라. 소작인들에게 땅을 다 돌려줘라. 그 농지개혁을 조봉암 팀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났느냐 하면 6.25 나던 1950년 4월 20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전부 땅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받았으니 모두 행복해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동경서 택시 운전수 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대구 밑에 하양이라는 데 논을 한 1600평 샀어요. 그 가수원 하는 자리를 샀는데 토지개혁 때 다 넘어가 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망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해서 벌었는 논이 이승만 때문에 다 소작인한테 갚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소작인들한테 땅을 줬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 받은 뒤에 한 달 뒤에 6.25가 터지니까 소작인들이 땅을 받았으니까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이 없었더라면은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서도 6.25 때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세계의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됐는데 그 해 12월 달에 이제 파리 유엔 총회에 가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유엔에서 인정해주면은 정식으로 국가가 되는 거지요. 우리 한국 대표가 장면 박사를 했는데 장면 박사가 이제 대표단을 데리고 파리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한국 문제가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건국안이 올라오면은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요. 소련 대표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붙들고는 그 의사 진행 방해라 그래요. 한 2시간 떠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련 위성국인 폴란드 대표가 또 떠들고 그 다음에 또 헝가리 대표가 떠들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니까 마지막 날까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948년 12월 12일이 마지막 유엔 마지막 날인데 그날 통과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출생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또 비신스키가 마이크 잡고서는 코리아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승만은 독재고 시작하는데 2시간을 그렇게 떠들고 난 뒤에 이제 동독 대표가 다시 마이크 잡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신스키가 목이 콱
막히고 목결절 그래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서 쓰러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 발언할 사람 동독 대표는 2시간 갈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발언할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사회자가 또 발언할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았으니까 조용하니까 그럼 포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48대 7로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서 유엔에서 나라 출생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딱 그게 왜 중요하냐?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 정식 국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50년 6월 25일이 인민군이 공격해 오니까 유엔이 결정해서 세운 나라인데 이거는 유엔에 인정 못 받은 공산 집단이 공격하니까 유엔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유엔군이 미군 중심으로 참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48년 12월 12일에 어떻게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결절이 와서 쓰러질라 했을까? 평소에 아프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 건드리면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그대로지요. 앞으로 이 나라가 고비 지나서 정말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는데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가 있습니다. 소련, 미국, 중국. 그때 중국은 모택동 들어오기 전에 장개석 군대예요. 장개석 중국이요. 프랑스, 영국 5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국가인데 다 찬성해야 돼요. 찬성해야 유엔군을 한국 전에 보낼 수 있는데 소련이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그날 소련 대표가 결석을 했어요. 그날 안 와버린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소련 대표가 안 왔으니까 네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유엔군 파송하자. 그 16나라 군대가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한국전을 우리가 참여한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참 굳센 신앙 아닙니까?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